그래서 먼저 출제 포인트가 첫 번째가 첫 번째 출제 포인트죠. 무역 정책은 자유무역에서 시작해서 보호무역으로 갔다가 다시 신보호무역.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고, 여기서 출제 포인트는 보호무역 정책에서의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 이게 출제 포인트입니다. 두 가지가 있었죠? 관세 정책하고 비관세 정책인데, 관세 정책이 출제가 되면 그래프 가지고 출제가 됐었어요. 어느 시험에서는 다 언급이 됐으니까 이거 기억해 두시고, 무역 이론은 다양한데 우리 출제 범위에 해당되는 건 두 가지예요. 아담 스미스의 절대 우위론하고 리카도의 비교 우위론. 그래서 요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 매트리스 표를 주거나 아니면 생산 가능 곡선 가지고 출제를 합니다. 대부분 계산 문제죠. 이 매트리스 표가 주어질 때 A국, B국, XJ, YJ 하고 여기 이제 숫자가 들어가겠죠. 근데 이제 이 단위가 생산 B일 때 하고 단위가 생산량일 때 여기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까지 시험 문제는 생산 B, 이 매트리스 표로 주어지면 거의 90%가 생산 B로 출제를 해요. 그런데 조금 엉뚱한 출제 요인이 들어가면 생산량으로 준다고. 그러면 이제 헷갈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 헷갈려야 된다고. 그래서 이를테면, 생산 B로 먼저 해볼게요. 복습. 이거 짜증날지 모르겠네. 다 아는 건데 또 한다고. 한 번 더 해도 괜찮겠죠? 자꾸 반복하는 게 중요하니까. 일단 매트리스 표가 나오면 제일 먼저는 재화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를테면 XJ를 하나 만드는데 생산 B니까 이거 노동이라고 가정합시다. 8명이 만들고 B국은 9명이 만든다. 그러면 XJ는 A국에게 절대 우위가 있고 B국은 절대 열위에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YJ에다 포인트를 맞추면 10명이고 12명이다. 이렇게 할까요? 여기 10명이고 12명이다. 그러면 YJ는 B국이 싸게 만들죠. 그러니까 B국은 YJ 생산의 절대 우위에 있고 A국은 YJ 생산의 절대 열위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절대 우위로 무역이 성립되기 때문에 비교 우위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요. 근데 이런 시험은 잘 안 내. 너무 쉬워가지고. 그래서 주로 이렇게 출제를 하죠. 10명, 12명. 그러면 이제 절대 우위는 또 달라지죠? A국에게 절대 우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A국은 XJ나 YJ나 모두 절대 우위가 있기 때문에 절대 우위로 의하면 무역이 성립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 벽, 이 한계를 뛰어넘은 사람이 바로 리카도라고 했고, 리카도의 비교 우위론에 의하면, 자, A국은 모두 절대 우위에 있겠지만 B국과 비교해 보니까 A국은 XJ는 몇 명 전략됐어요? 2명 전략됐고, 여기는 몇 명 전략됐어요? 3명 전략된대요. 그러죠? 그럼 3명 전략돼서 이게 더 많이 전략된 거잖아요. 그럼 요게 비교가 되는 것이죠. 숫자가 조금 달라진 것 같으네요. 우리 교재 숫자하고. 하여튼 2명보다 3명이 더
많이 전략된 것이니까 이게 더 많이 전략된 것이 비교에 있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비교에는 항상 반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무역이 성립되는 것이죠. 근데 이때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게 1단위당 기회비용, 그러니까 X제 1단위당 기회비용. 이걸 왜 알아야 되냐면 이걸 알아야 뭘 할 수 있다. 교역 조건의 범위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시험에서 마지막은 결국 교역 조건의 범위를 묻거든요. 그래서 생산비로 주어지면 우리 어떻게 암기하라고 그랬죠? B니까. 자, 그러니까 X제 이것을 분자로 보내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X제 1단위 기회비용은 X제를 분자로 보내면 돼. 그러면 X제 1단위 기회비용은 A국은 얼마예요? Y제 9분의 8단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 B국은 어떻게 돼요? Y제 이걸 분자로 보내라면 되죠? 12분의 10단위 이런 식으로. 이게 기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문제 푸는데 1분 안에 쉽게 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생산비가 아니라 이게 생산량으로 주어지면 문제가 달라졌죠. A국, B국, X제, Y제. 단위가 생산량으로 주어진다고요. 그럼 이제 생산량으로 주어지면 이걸 생산 가능 곡선으로 유도해가지고 그려가지고 풀면 정확한데 이것도 요령이 생겼죠. 그럼 생산량으로 주어지면 이를테면 8명, 9명. 10명, 12명. 라고 가정했을 때, 양이라고 하면 안 되지. 양이니까, 8개. 그러니까 똑같은 생산 요소를 투입해가지고, X제는 먼저 생산 상품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A국은 8개 만들고, B국은 9개 만들어요. 그러니까, B국이 더 많이 만들죠? 절대 우위. Y제, A국 10개 만들고, B국 12개 만들어요. B국이 더 많이 만들죠? 절대 우위. 그러면 B국은 모두 다 많이 만드는데, 이건 하나 더 만들고, 이건 2개 더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훨씬 더 많이 만드는 것이니까, 이렇게 비교의 상품이 달라진다고. 그럼 이제, 단위당, X제 한 단위당 기회비용. 이걸 알아야 교역 조건의 범위를 알 수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A국은 Y제 몇 개일까요? 절대 량이니까. 아까 비용일 때는 분자로 보냈죠. 이게 양이면은 분모로 보낸다고 그랬죠. 양모 이렇게 암기라고 그랬죠. 양모 비자. 그러니까 양이니까 X제 8개를 어디로 보내요? 분모로 보내면 된다고. Y제 8분의 9개. B국은? 네? 기회비용 할 때는 네. 국끼리 하는 게 아니고 왜 저쪽으로? 제품끼리 해야 이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래 가야지. 제품으로 해야 되니까 이래 가야지. 이거 조심해야겠네요. 8분의 10. B국은 Y제 얘를 분모로 보내라고 그랬죠. 9분의 12. 그래야 이제 여기에서 이제 교역 조건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교역 조건의 범위는 X제 하나에 대해서 Y제는 8 어느 게 큰 거예요? 98. 여기 더 크죠? 이게 작은 거죠? 8분의 10에서 9분의 12. 이 범위 내에서 무역을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설명해드린 내용까지만 이해하면 비교의 가지고 시험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 가능 곡선은 X제, Y제.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A국, B국. 이렇게 교차하면 이건 뭐예요? 절대 우위로
무역이 성립되는 거죠. A국은 YJ 절대우위, B국은 XJ 절대우위죠. 근데 이제 비교우위는 이게 이런 식이라고 했잖아요. A국, B국. 생산 가능 곡선이 교차하지가 않아요.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절대우위에 있는 것이니까 B국이 모든 상품에 절대우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간격보다 이 간격이 더 크잖아요. 따라서 B국은 여기에 비교우위가 있는 것이고 A국은 여기에 비교우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기울기가 바로 뭐였어요? X제 1단위단 기회명은 예분의 예, 예분의 예 이런 식으로 X제 1단위는 X제를 분모로 한 Y제 값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Y제 단위단 기회명은 어떻게 해요? A국은 요것분의 요것 이렇게 B국은 요것분의 요것 이 정도로 복습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환율이었죠. 두 번째 포인트가 환율인데 환율은 자국화폐와 외국화폐의 교환비율인데 표시 방법은 어땠죠? 표시는 자국화폐 기준이에요? 외국화폐 기준이에요? 네, 외국화폐를 기준으로 합니다. 외화 기준을 우리는 다른 말로는 지급 계정에 의한 표시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죠. 1,000원 for 달러, 달러 하나당 한 개에 1,000원 이런 식으로 외화 기준으로 표시하니까 이건 결국 외화의 가격, 넓은 의미로 외화나 외화가 표시된 증서의 가격, 즉 외환 시세를 의미한다 이렇게 공부했고 결정 방법은 두 가지였죠.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주로 정부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사회주의 국가에서 정부에 의해서 결정이 고정환율 제도고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외환 시장에서 외화에 대한 수요 곡선과 외화에 대한 공급 곡선이 균형을 이루는 점에서 원 포 달러 그리고 달러의 거래량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공부했어요. 이제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이 있었고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이 있었죠. 요거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이게 움직임에 따라서 환율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거래량도 달라지는데 이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이제 변동할 때 변동환율 제도죠. 이 변동환율 제도 하에서 환율이 오르거나 내릴 때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요. 그래서 환율이 오를 때 이게 출제가 한 90%가 되고 환율 인하는 거의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환율 인상을 이해해 두시면 환율 인하는 거꾸로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환율이 오르면 어떤 경제 현상이 나타나는가? 단기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가장 빨리 반응하는 게 뭐였냐면 수출은 늘어나고 수입은 감소해요. 그 이유가 뭐였죠? 수출 상품, 즉 국내 상품 가격이 국내 상품 가격의 국제 가격이 싸지잖아요. 싸지니까 외국으로 많이 팔려나갑니다. 반대로 외국 상품의 외국 상품의 우리나라 원화 표시 가격, 국내 가격은 비싸지죠. 그러니까 비싸니까 안 산단 말이에요. 수입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여기서 아직 시험 문제는 안 나왔지만 우리 시험 아직 안 나왔다고 그랬어요. 국내 상품의 국제 가격이 싸지고 하나 팔아봤자 이제 달러로 2,000원 받던 것이 1,000원밖에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죠? 국제 가격이 싸졌단 말이에요. 외국 상품의 국내 가격은 비싸졌단 말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교역 조건은 좋아진다, 나빠진다? 악화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건 싸고 외국 건 비싸니까 이제 우리 걸 많이 팔아야 외국 거 하나 사올 수 있잖아요. 교역 조건은 악화된다. 그러면 환율이 오를 때 교역 조건은 개선된다, 악화된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겠죠. 이게 선지에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아직 안 나왔다고. 어느 교재도 잘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당락을 결정할 수 있다고. 다시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늘어나고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국제 수지는 개선이 돼요. 그러죠? 이건 웃는 일이죠. 근데 그 이면에는 웃어야 할 일 뒤에는 우는 일도 생긴다고.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항상 같이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잘 되고 수입이 줄어가지고 국제 수지가 개선이 된다는 좋은 점도 있지만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나라 물건값이 국제시장에서 싸고 반면에 외국 상품 가격은 비싸졌다고. 그러니까 우리 걸 많이 팔아야 외국 거 하나 사올 수 있다고. 그러니까 교역 조건은 악화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시험 문제는 거의 포인트가 여기에 있었다고. 지금까지 출제는 거의 여기서 두고 있었어요. 거의 99%가. 그럼 이제 이쪽에서 시험 문제 낼 때가 든 거라고. 그럼 대부분 수험생들이 이쪽에는 별로 관심을 안 가죠. 왜? 지금까지 시험 문제 안 나왔으니까. 여기에서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이제 여러분은 당황하지 말고 문제를 접근해 나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환율이 오르면 이렇게 수출이 늘고 수입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우리나라 외환시장 안으로 우리 국내 외환시장 안에 달러가 넘쳐나겠죠. 수출 많이 했으니까 달러 많이 들어오잖아요. 수입을 적게 했으니까 달러 나가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외환 보유고는 어떻게 돼요? 외환 보유고는 증가한다고. 외환 보유고가 증가한 만큼 국내 물가가 어떻게 돼요? 외환 보유고 증가한 만큼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겠죠. 그러면 이제 물가가 오르죠. 물가가 오르면 이제 다시 수출은 줄고 수입이 늘어나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또 꼬리를 물고 계속 환율에 영향을 주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 자체로서도 바로 환율에 영향을 주죠. 어떻게? 외환 보유고가 증가했으니까 외환 보유고가 증가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환율 하락하겠죠. 그 다음에 국내 물가가 올라가지고 수출은 줄고 수입은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외환 보유고는 어떻게 돼요? 이제 이때는 외환 보유고가 감소한다고. 외환 보유고가 감소하니까 다시 환율은 오르게 된다고요. 그럼 환율이 인하되면 여기서 또 어떻게 돼요? 수출 감소, 수입 증가 해가지고 또 그 다음에 돌고 돌아서 이렇게 온다고. 그러니까 환율 인상과 환율 인하는요 계속 사이클을 그리면서 돌고 돌아요. 그래서 이걸 또 연구하는 학자가 있어요. 키친이라는 학자가 이게 돌고 도는데 사이클이 한 3년 내지 4년마다 이렇게 돈대요. 그래서 그걸 이름하여 키친 파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아직 우리 시험 문제에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기출문제 가지고 지금 여기가 현 시점입니다. 여기는 예상이에요. 원퍼 달러 예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오르고 있어요? 내리고 있어요? 환율이 오르고 있죠. 환율이 오르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돈 가치는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수출업자가 이때 수출을 했어요. 수출 대금을 지금 받아야 할까요? 천천히 받아도 될까요? 천천히 받을수록 유리하겠죠. 그러죠? 수입업자가 이 시점에서 수입을 했어요. 수입 대금을 지금 줘야 될까요? 나중에 줘야 될까요? 지금 줘야 됩니다. 나중에 줄수록 손에 더 많은 원화가 나가게 되니까요. 그 다음에 위채를 이때 빌려왔어요.
과거에 외채를 빌려와서 달러로 외채를 빌려왔어. 지금 갚을까요? 나중에 갚을까요? 지금 갚는 게 유리하겠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데 신혼여행을 지금 갔다 와야 될까요? 나중에 갔다 와야 될까요? 지금 갔다 와야 돼요. 미국으로 유학을 지금 가야 될까요? 나중에 가야 될까요? 지금 가야 돼요.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서 언급되었던 것이고, 또 하나 이 환율하고 금리는 어떤 관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환율과 금리는 항상 이론적으로는 반대로 둡니다. 현실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시장이 왜곡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무시하고 우리는 시험 문제는 이론적으로 풀어나가면 되니까. 금리는 어떻게 돼요? 환율이 오르면 금리는 하락합니다. 환율이 내리면 우리나라 금리는 오릅니다. 그 다음에 주가는 어떻게 돼요? 주가도 환율이 오르면 주가 하락합니다. 그 이유 말씀드렸죠? 환율이 오르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주식 투자, 원화로 주식 투자하거든요. 그 주식 투자했던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나가려다 보니까 달러 값이 비싸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고 있으면 빨리 팔려고 그래요. 주식을. 빨리 팔려다 보니까 주식시장에 주식이 많이 나오게 되고 주가는 하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외화로 표시한 GDP는 환율과 같은 방향일까요? 반대 방향일까요? 반대 방향입니다. 이 세 가지 기억해 두세요. 환율과 반대로 움직입니다. 환율과 반대로 움직이는 것이 금리도 환율과 반대로 움직이고요. 주가도 환율과 반대로 움직이고요. 외화표시 GDP도 환율과 반대로 움직인다. 이건 수능에서는 출제가 됐는데 이거 아직 우리 시험에서는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도 출제가 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에 나왔던 우리나라 수출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디죠? 중국. 중국입니다. 2위가 미국이에요. 근데 이제 환율에서는 주로 달러를 가지고, 위안화보다는 달러 가지고 시험 문제를 많이 내니까 우리가 미국에 수출을 할 때 환율이 오를수록 원 포 달러는 환율이 오를수록 유리하겠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달러 환율은 오를수록 좋아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수입 의존도 1위가 일본이잖아요. 일본이 수입 의존도 1위니까 일본에서 수입할 때 엔화 가치가 싸지면 싸질수록 우리는 싸게 수입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 퍼 100엔. 이건 엔화 환율입니다. 엔화 환율은 여기다 100을 보태요. 100을 가지고 시작하니까. 그래서 원 퍼 100엔. 그러니까 엔화 환율은 지금 하락하고 있고 달러 환율은 지금 상승하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최적이에요. 가장 좋아요. 그럼 최악은 뭐야? 우리나라의 최악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환율이 원 퍼 100엔, 원 퍼 달러.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최악이죠. 여기까지 이해해 두시면 환율과 관련된 문제는 몇 개 더 풀어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환율 다음에 축제 포인트가 국제 수지였죠. 국제 수지도 다 했죠? 전 시간에. 이제 세 번째가 국제 수지. 국제 수지는 이제 국제 수지표를 읽을 줄 아는가를 가지고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과 거래를 통해서 외화를 수취하기도 하고 지급하기도 하는 일람표. 이거 이제 IMF에서 그 기준을 정했다고 그랬죠? IMF 기준에 의하면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경상수지, 자본 및 금융계정, 오차 및 누락.
이거 더하면 항상 얼마가 돼야 돼요? 0이 되도록 작성하라고 이렇게 IMF가 명령해 놓고 있어요. 이게 0이라는 것은 수치와 지급이 똑같은 거죠. 균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0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걸 다 해보니까 이게 어떤 때는 흑자가 나타나고 어떤 때는 적자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0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흑자가 났을 때는 흑자만큼 마이너스를 해줘야 되고 적자가 났을 때는 적자만큼 플러스를 해줘야 되겠죠? 이 0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조정하는 항목이 생겼죠? 그 조정 항목 이름이 뭐예요? 준비자산 계정이죠? 준비자산 계정입니다. 그래서 이 준비자산 계정에서 플러스로 표시되면 이건 외환보유고가 감소한 거죠. 플러스라는 얘기는 적자 봤다는 얘기거든요. 적자 봤으니까 외환보유고가 줄어든 거잖아요. 그죠? 마이너스면 외환보유고는 증가한 겁니다. 왜 마이너스면은 흑자 본 거거든. 흑자 본 것이니까 달러가 많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게 반대로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 그게 이제 이 준비자산 계정은 어디에 있어요? 자본금융계정 중에 금융계정 안에 있습니다. 자, 여기 자본계정, 금융계정, 이 금융계정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준비자산 계정이에요. 이거 수능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 시험에서 안 나왔거든. 우리 시험에서 얼마든지 곧 출제 될 때가 되었다. 그 다음에 경상수지는 4가지가 있죠.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 이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거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이건 암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IMF에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라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그 기준대로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출제 포인트는 WTO 체제죠. WTO 체제가 어떻게 등장했는가 이거 소개했었죠. 처음에는 가트에서 출발해가지고 우루과이 라운드를 거쳐서 그 다음에 WTO 체제로 발전하게 되는데 그 징검다리 WTO로 가는 징검다리로 지역 블록화가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역 블록화하면 이제 뭐 EU라든가 APEC이라든가 우리나라와 관련해서는 아셈, APEC, 한미 FTA, 한칠 FTA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까지가 전 시간에 했던 겁니다. 맞죠? 복습 간단히 했고요. 문제를 몇 번까지 했었죠? 기억이 또 까물까물하네. 10번 할 차례인가요? 19페이지. 18페이지 밑에 있네. 자, 10번 합니다. 10번. 없어요? 달라고 해야지. 여분 있나 모르겠다. 자, 10번 문제 풀이할게요. 2017년 A국의 경상거래 전부가 다음과 같을 때 A국의 국제 수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래요. 2016년 A국의 경상 수지는 0이며 모든 연도의 오차 및 누락은 0이다. 오른쪽에 보니까 이거 써놓고 해야죠. 경상 수지. 상품 수지, 서비스 수지, 본원 소득 수지, 이전 소득 수지, 그 다음에 자본 및 금융 계정에서 자본 수지, 금융 계정, 그 다음에 오차 및 누락인데 이건 없다고 그랬죠? 0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국제 수지표로 계산이 되는 건데. 자, A국의 상품 수출이 200억 달러래요. 상품 수출이니까 달러가 들어오죠? 20억 달러 들어옵니다. 20억 달러 들어왔고. A국의 해외 직접 투자를 통한 배당 소득 50억 받았대요. 배당 소득 받았으니까 본원 소득 수지죠?
50억 달러 받았고요. 그 다음에 A국이 사용한 해외 저작권 사용료. 저작권 사용료는 서비스. 지식재산권이죠? 지식재산권의 매매예요, 사용료예요? 사용료라고 나와 있잖아요. 사용료니까 서비스 수지죠. 받았어요, 줬어요? 줬네요. 마이너스 50억. 그 다음에 B국 국민이 A국 여행에 150달러를 지출했대요. 지금 우리 A국에다 포인트를 맞춰야 됩니다. A국 여행에 50달러. 그러면 A국은 150억 달러를 받은 거겠네? 네. 그러면 서비스 수지 150억 달러를 받은 거겠고, 그 다음에 C국의 지진 피해에 대한 응급복구 비용 100억 달러를 지원했대요. 이거 뭐죠? 이전 수지죠? C국에다가 지원했으니까 나간 거네요. 마이너스 100억이 되겠고, D국으로부터 원자재 수입 30억 달러. 수입했으니까 상품 수지 마이너스 30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품 수지는 10억. 서비스 수지는 100억 흑자. 그 다음에 보너스 수지는 그대로네요. 그대로. 이렇게 해서 경상 수지는 결국은 플러스 이거 없어지고 플러스 40억이네요. 40억 흑자. 그 다음에 자본수지 안 나와 있죠? 금융예동도 안 나와 있죠? 그러면 이것만 놓고 본다면 이거 국제수지 작성할 때 0으로 작성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플러스 40이니까 마이너스 40 해줘야겠네? 마이너스 40을 어디서 해줘요? 금융계정에서 해준다고 그랬죠? 금융계정 중에 준비자산 계정에서 플러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국제수지는 0이 되도록, 균형이 되도록 작성하는 거예요. 자, 그럼 1번. 맞는 거 골라야 되죠? 예, 맞는 거. 서비스 수지는 음액값을 갖는다. 서비스 수지는 음액값이 아니라 양액값. 1번 땡. 본원소득 수지와 이전소득 수지 합은 0이다. 본원소득 수지와 이전소득 수지 합은 마이너스 50입니다. 2번도 땡. 3번. 상품 수지는 2016 대비 10억 달러 감소했다. 여러분, 조심할 게 있다고 그랬죠. 지금 이게 2017년인데 2016년에 이게 0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게. 그러면 이게 수출과 수입의 차이를 얘기하는 것이지, 수출이 얼마나 늘었고 수입이 얼마나 줄었는가를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죠. 이거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상품 수지 가지고 증가했다, 감소했다를 알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3번까지 다 틀렸으니까 4번이 정답이겠네. 확인해 볼까요? 자본금융계정은 2016년 대비 40달러 감소하였다. 금융계정 자체만 놓고 보면 40달러 감소한 거죠. 왜? 여기는 0이라고. 그 2016년도는 다 0이었으니까. 그러죠? 준비자산, 금융계정만 놓고 보면 마이너스 40. 즉, 0에서 마이너스 40이니까. 근데 이거 말을 바꾸면 어떻게 되죠? 외환보유고는 어떻게 된 거예요? 40억 달러 증가한 겁니다. 외환보유고는 40억 달러 증가한 거예요. 이거 조심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11번으로 갈게요. 다음 표는 A국의 경상수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자, 상품 수지, 서비스 수지, 가가 그럼 뭐예요? 본원 소득 수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전소득 수지, 이게 이제 경상수지인데, 자, 1번으로 바로 갈게요. 2016년 A국의 상품 수출액 증가율이 상품 수입액 증가율보다 크다. 이거 알 수 없다니까요? 증가, 감소,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차이만 표시할 뿐이에요. 수출과 수입의 차이만 표시하는 것이지, 무엇이 얼마나 증가하고 무엇이 얼마나 감소하는가는 알 수 없는 거고요. 2번. A국은 상품 수출액 규모보다
외국과의 서비스 거래 규모가 더 크다. 이것도 확인 불가. 이것만 가지고, 표만 가지고는 확인 불가. 그 다음에 3번. A국의 정부가 외국에서 채권을 발행하고 지급한 이자는 본원 소득수지에서 계산되죠? 네. 지급했으니까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겠죠. 어디에? 본원 소득수지에. 즉, 가에 포함된다. 이건 맞네요. 3번은 맞는 것으로 정답이 되겠고, 4번. A국은 외국의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해주는 나라가 되었다. 자, 2015년에 이전소득주가 마이너스죠? 원조를 해주는 나라에서 2016년에 플러스 10이죠? 원조를 받는 나라로 바뀐 거죠. 4번도 거꾸로 되어 있어요. 시험장에서는 4번 보지 마세요. 3번에서 정답으로 끝나는 거예요. 12번 문제. 다음 그림은 한국의 외환 시장에서 미국 달러의 공급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외환 시장의 균형점을 E에서 A로 이동시키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단 외환 시장은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른다. 자, 공급 곡선은 고정돼 있죠. 공급 곡선은 고정돼 있는데 이퀄점에서 A점으로 이동했다는 얘기는 달러의 수요가 증가한 거죠. 달러의 수요가 증가한 것을 찾아보세요. 한국의 이자율이 상승했대요. 잠깐. 그러면 이거 그림으로 그려놓고. 외화의 수요가 증가해야지. 환율은 어떻게 됐어요? 올랐겠지, 당연히. 그 그림을 그려놓고 한번 보자고요. E점에서 A점으로 갔는데 이 S곡선, 외화의 공급곡선이 지금 고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E점에서 A점으로 갔다는 얘기는 외화의 수요곡선이 여기에서 D에서 D타시로 이동한 거란 말이에요. 외화의 수요곡선이. 그러면 환율은 어떻게 돼요? 환율은 오르고 외화의 거래량은 증가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이자율이 상승하는 게 아니라 이자율은 하락하겠죠. 왜냐하면 환율하고 금리, 즉 이자율하고는 반대로 움직여요. 또 뭐하고도 반대로 움직였더라? 주가나 외화표시 GDP하고는 반대로 움직인다.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자, 1번은 땡. 2번. 미국 상품에 대한 한국의 수입 증가. 맞나요? 맞잖아요. 미국 상품에 대한 한국의 수입을 증가.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상품을 사오려면 달러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외화의 수요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2번이 정답이죠. 그 2번은 환율 인상, 환율 상승의 원인으로서 정답이 되는 것이니까. 3번, 4번 보면 바보라고 그랬어요. 시험장에서. 2번이 정답 바로 나왔으니까 2번 찍고 바로 다음 문제로 가야 돼요. 자, 이 시간은 공부 시간이니까 3번. 미국의 경기 침체로 미국 소비자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 우리 한국 상품의 수입이 감소하겠죠? 그러면 외화의 공급이 감소하겠죠? 그러죠? 우리나라 물건 안 사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수출이 감소하는 거니까 외화의 공급이 감소하는 겁니다. 4번. 한국 상품에 대한 미국 소비자의 선호도 증가. 그리고 수출이 증가하는 경우잖아요. 수출이 증가하면 외화의 공급 곡선이 움직이는 거죠. 여기서는 그냥 공급 곡선은 고정돼 있으니까 틀린 거죠. 13번 문제. 미국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 원포 달러, 이게 하락하고 있대요. 달러 환율이 하락하고 있대요. 혜택을 보는 경제 주체들만을 모두 그런가. 그러니까 환율이 오를 때 웃는 사람, 우는 사람 공부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거꾸로 환율이 하락하고 있대. 이때 웃는 사람과 우는 사람 중에 웃는 사람을 고르래. 웃는 사람. 공부했었잖아요. 수출업자? 울겠죠? 수입업자가? 웃겠죠? 그 다음에 미국으로 여행하는 사람이나 유학 가는 사람들 웃겠죠? 기러기 아빠 웃겠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기억반부터. 수입 원자재를 이용하지 않는 완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웁니다. 이거 혜택 보는 게 아니라
피해를 봐요. 기억번 들어가면 틀리니까 1번하고 4번은 일단 지워놓고 봐야 돼요. 그럼 1번, 4번 지웠으니까 니은번은 공통점이니까 니은번 볼 필요 없이 바로 디귿으로 가는 겁니다. 문제 풀 때. 그럼 디귿번이 맞으면 2번이 정답이고 디귿번이 틀리면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1분 안에 풉니다. 이거 기억번부터 하나씩 쭉 하다 보면 절대 1분 안에 못 풀어요. 자, 디귿번 바로 갑니다. 국내로 여행 오는 미국 관광객 웃어요, 울어요? 울어요. 국내로 여행 오는 외국 관광객이래요. 지금 원화 환율이 하락했잖아요. 달러 환율이 하락했잖아요. 그럼 달러 가치가 형편없는 거라고. 그럼 미국 사람 우리나라 올 때 돈 많이 가지고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운다고요, 울어. 그러니까 디귿번 들어가면 안 돼. 그럼 끝났어, 여기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 가야 되지. 이걸 또 시간 여유 있게 또 다 푼다고 리을범, 미음번, 비읍범 다 보는 순간 시간은 째깍째깍 지납니다. 시택하시라고 그랬어요. 자, 이 시간은 공부 시간이니까 공부거리를 확인해 보자고요.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떠나는 우리나라 학생들 웃겠죠? 달러 가치가 하락했고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높으니까 미국 현지에 공장을 건설하는 국내 기업. 미국 현지로 갈 때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유리하지 우리가. 웃죠. 미국 채권 가지고 있는 국내 투자자. 달러 가치 하락했으니까 미국 채권 가지고 있으면 웁니다. 울어요. 따라서 정답은 3번. 14번. 우리나라에서 최근 몇 달간 발생한 국제거래가 다음과 같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나라 국제 수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것도 눈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IMF가 정한 국제 수지 표대로 해야 됩니다. 자, 경상수지 중에 4가지가 있죠? 상품, 서비스, 본원소득 수지, 이전소득 수지, 자본 및 금융계정의 자본수지와 금융계정, 그 다음에 오차 및 누락. 이게 국제수지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독일로부터 차관을 도입했대요. 차관 도입이니까 금융계정에 플러스 5억. 미국 휴대폰 10억 달러 수출했대네요. 상품수지에 플러스 10억 달러 수출. 칠레로부터 과일 수입했네요. 마이너스 2억. 영국에 4억 달러 투자하여 자동차 공장을 지었다네요. 투자했으니까 4억 달러. 돈 나간 거죠? 4억 달러니까. 금융계정에서 4억. 그다음 외국인 관광 수입이니까 서비스 수지. 수입이니까 서비스 수지 플러스 3억 이렇게 돼요. 그러면 자, 이제 상품 수지는 8억 흑자. 서비스 수지는 3억 흑자. 본원 소득 수지하고 이전소 수지는 여기서 확인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자본 수지도 확인이 안 되고, 금융계정은 1억 흑자. 그러면 전체 하면 8억 흑자. 그러면 금융계정 중에 자본 금융계정에 금융계정에 준비자산은 얼마로 표시돼요? 마이너스 8억으로 표시되겠죠? 마이너스니까 외환 보유고 증가 감소. 계산 잘못됐어요? 12억. 어디가 계산 잘못됐어요? 여기 빠뜨렸구나. 10억. 이게 2개 있으니까. 그럼 13억이네. 정상수지가 12억. 자본금융계정이 1억. 그러면 13억이네요. 11억이고, 11억이고, 자본금융이 1억. 왜 오늘 산수가 안 되지? 11억. 그 다음에 12억. 이렇게 합쳐서 12억. 그러면 여기도 마이너스 12억이 되겠죠? 그러니까 준비자산 계정은 마이너스로 표시되지만 외환 보유고는 증가한 거예요. 왜 증가했어요? 흑자 봤으니까.
잡을 수 있게 증가 이렇게 표시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맞는 거. 상품수지 8억 달러 적자. 적자가 아니라 흑자입니다. 1번 때. 금융계정 3억 달러 적자. 금융계정 3억 달러 적자가 아니라 1억 달러 흑자입니다. 경상수지 11억 달러 흑자. 경상수지 11억 달러 흑자. 이건 맞네. 3번 정답이에요. 시험장에서는 4번 볼 필요 없습니다. 자, 이전소득수지는 이 자료에서는 없어요. 그 다음에 15번. 다음과 같은 환율의 변동 추세가 지속될 때 나타날 수 있는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지금 유로화 환율하고 달러 환율 모두 환율이 하락하고 있죠? 그럼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수출업자가 웃어요? 수입업자가 웃어요? 수입업자가 웃겠지. 근데 유럽에서 수입하는 사람이 더 웃어요? 미국에서 수입하는 사람이 더 웃어요? 유럽에서 수입해오는 사람이 더 웃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수출업자는 우는데 유럽보다는 미국에 수출하는 사람이 더 많이 울겠네. 수입과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자, 그러면 1번으로 바로 가서 달러와 자금을 차입한 한국 기업의 상환 부담은 감소할 것이다. 지금 달러 환율이나 유로 환율이나 모두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달러로 위치를 얻어오건 유로화로 위치를 얻어오건 유리하다고. 그러면 2, 3, 4번은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보는 순간 시간 낭비라니까. 1번 정답입니다. 근데 1번에서 정답을 이제 놓치면 헤매는 거지. 그래서 1번 집중해서 1번에서 정답을 가려내야 돼요. 1번에서 정답을 잘 가려내야 된다고. 자, 나머지 공부거리를 확인하게요. 유럽을 여행하는 우리나라 사람들 여행 부담은 감사하겠죠? 네. 왜냐하면 지금 유로화 가치나 달러 가치가 하락한 만큼 우리나라 돈 가치가 커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돈 가지고 가면 대우받는다니까요. 2번 반대로 돼 있고 3번 국내 수입 자동차 시장에서 유럽산 자동차보다 미국산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이 더 높아질 것이다가 아니라 유럽산 자동차가 더 유럽에서 수입해오는 수입업자가 더 웃어요. 그러니까 포드보다는 벤츠가 더 잘 팔겠지. 그 다음에 국내 물가의 인상 압력이 아니라 이거 환율이 인상됐을 때죠. 환율이 인상됐을 때 국내에서 물가가 오르는 거죠. 여기는 환율이 인하됐으니까 오히려 물가는 하락한다라고 해야 맞겠죠. 이렇게 해서 국제 경제와 관련된 기출문제 다 풀었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마지막 단원. 이 마지막 단원은 출제 비중이 그리 높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하나씩 둘씩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공부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